파트 3에서는 엉망진창 너덜너덜 미국의 1960년과 70년이라는 주제로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시계테일 오렌지는 1960년대부터 1971년까지의 미국을 반영하는 영화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미국은 1960년대 초반부터 1970년대 중후반까지 최악의 암흑기를 달려요. 이러한 시대에 과연 젊은이들은 기성세대에게 배울 게 있었던 사회였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존 F 케네디 대통령의 죽음이 미국판 잃어버린 10년을 만들었다고 생각을 해요. 미국의 재앙 첫 번째 단추가 저는 1963년 존 F 케네디의 암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존 F 케네디 대통령은 부임 1년 만에 암살을 당해요. 그래서 이 대통령을 대신할 누군가가 필요했고 선거 1년 만에 다시 대통령을 뽑는 선거가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그 결과 부통령이었던 존슨이 대통령이 됩니다. 그렇게 새로 대통령이 선출된 존슨은 그 해 내전으로 시작된 베트남 전쟁에 미군이 참가하게 만들어요. 그러면서 베트남 전쟁이 대규모 전쟁으로 바뀌게 되거든요. 우리나라에서도 참전을 하셨던 분들이 계시죠. 1964년 8월에 시작된 미국의 베트남전 참전은 사실 짧게 끝날 줄 알았어요. 왜냐면 자기네 미국이니까 2차 세계대전도 승리로 이끌었던 미국이니까. 그런데 이게 장기전이 돼가면서 미국 사회가 큰 혼란에 빠지게 됩니다. 이 때문에 재앙의 서막이 열리게 되고요. 존슨 대통령은 아직까지도 국외 정책에서는 실패한 대통령이라는 오명을 가지면서 역사의 한 페이지에 남게 됐습니다. 그리고 베트남 전쟁은 최초로 미국이 진 전쟁이라는 낙인이 찍히게 됐죠. 그래서 베트남 전쟁을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영화가 미국에서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람보 1, 지옥의 묵시록, 플래툰 이런 영화들을 예로 들 수 있겠네요. 베트남 전쟁으로 곤욕을 치르고 있을 때 내부적으로도 문제가 생겼었어요. 1964년 미국 의회는 민권법이라는 걸 통과를 시키는데 이게 뭐냐면요. 공공기관에서 입학, 고용, 승진 여기에 공공기물을 사용하거나 장소를 이용할 때 피부색에 따라서 차등을 주지 말라, 차별을 하지 말라 이런 법안이에요. 그리고 1년 뒤인 1965년에는 적극적 차별 철폐 정책, 이걸 다른 말로는 적극적 우대 조치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게 시행이 됩니다. 이 정책은 뭐냐면 차별을 철폐하고 공평한 대우를 하는 것보다 약간 더 가산점을 주는 거예요. 우리나라로 예를 들면은 군 가산점 제도 뭐 이런 걸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과거에 이제 차별받았던 사람들한테 약간의 가산점을 주는 거예요. 거기다가 이민법까지 개정이 되면서 다수의 백인들이 이 역차별이라는 소외감을 느끼게 됩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가지고 아메리칸 드림을 꿈꾸는 라틴계 혹은 아시아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미국으로 전부 다 들어오게 되면서 미국이 점점 다인종 국가로 변모해가요. 물론 미국의 첫 시작이 이민자들의 유입으로 시작이 됐죠. 원래 미국 땅은 인디언들 거잖아요. 아무튼 그렇게 미국은 신좌파 운동으로 젊은이들의 시위와 인종 갈등이 계속해서 일어나면서 매해 여름마다 수천 명이 죽고 수억 달러의 피해가 일어나는 사태가 계속해서 발생이 돼요. 그렇게 혼란을 겪던 미국이 1968년 4월 6.8 혁명이 일어나기 한 달 전이죠. 흑인 인권 운동 앞에 섰던 마틴 루터킹 주니어 목사가 암살당하게 되면서 백악관 근처에 기관총이 난사되는 사태도 일어나게 되고요. 이와 함께 존 F 케네디 동생인 로버트 케네디가 암살당하는 사건까지 일어나게 됩니다. 이러한 총체적 난국을 겪다 보니까 미국은 키가 고장난 배처럼 갈피를 잡지 못하고 계속 허우적허우적거리게 돼요. 내부적으로는 시위, 암살, 외부적으로는 베트남 전쟁이 미국을 갉아먹고 있었죠. 이 사태를 누군가는 해결을 하고 정리를 해야 됐어요. 그런데 부통령에서 대통령이 됐었던 존슨은 대통령을 더 이상 하지 않겠다고 포기를 해버려요. 이런 상황 속에서 68년에 대통령 선거가 일어나게 되는데 원래 해야 되는 해였어요. 대통령 선거를. 근데 이때 한 영웅이 나타납니다. 그 사람이 바로 닉슨이에요. 워터게이트 사건으로 불명예 퇴진을 했었던 그 닉슨입니다. 닉슨은 법과 질서의 회복이라는 슬로건을 내걸면서 미국의 재건을 약속했어요. 그런데 닉슨은 닉슨이에요. 이게 어쩔 수가 없어요. 그 와중에 또다시 메머드급 사건이 발생을 하는데요. 1971년 8월 14일
영화 시계태 옵 오렌지 개봉하기 3개월 전에 미국의 명문 대학인 스탠포드 대학에서 대학생들을 상대로 했던 한 교도소 실험이 세간의 문제로 떠오르게 됩니다. 속칭 스탠포드 교도소 실험 또는 루시퍼 이펙트라고 불리는 이 사건은 대학생들을 교도관과 죄수로 직책을 나눠주면서 한 14일 동안 조직을 나눴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사람들이 어떻게 행동하는지에 대해서 바라보는 실험이었어요. 근데 이 결과가 굉장히 충격적이었고 실험은 6일 만에 종료가 됩니다. 사건의 전말은 영화 엑스페리먼트나 혹은 이 스탠포드 교도소 실험을 주최했었던 필리 짐바르도라는 이 교수가 루시퍼 이펙트라는 소설을 썼어요. 이 두 가지를 통해서 자세하게 확인하실 수 있으니까 그 부분을 조금 참조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시 그러면 시계태 옵 오렌지 관련돼서 이야기를 드릴게요. 저는 그래서 이런 상황을 스탠리 큐브릭 감독이 약간 우연치 않게 원작 소설을 읽었던 걸 팍 하고 떠올린 것 같아요. 이 전편에서 말씀드렸듯이 2001 스페이스 오디세이 그 제작 이후에 그 책이 생각이 나가지고 자기가 직접 썼다고 제가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스탠리 큐브릭 감독이 6.8 혁명으로 인해서 변화해가는 세상을 관찰하고 신자파와 구세대의 대결 구도를 굉장히 냉정한 시선으로 바라보고 이것에 대해서 의견을 내세운 게 바로 시계태 옵 오렌지 영화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또한 미국인으로 살아가는 스탠리 큐브릭이 미국 시민으로서 미국이 망가져가는 모습을 계속해서 바라보고 있는 거죠. 미국 사회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싶어서 이 영화를 만든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물론 배경은 영국이지만 미국 사회를 약간 비꼬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백인 우월주의 혹은 이민자들 이런 것들이요. 실제로 영화 보면은 감옥에 갔다 오고 나서 알렉스 가족이 입양이라고 하긴 조금 그런데 같이 함께 살고 있는 한 남자가 있어요. 외부에서 들어온 남자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미국 사회를 조금 반영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 소설에 생각이 났고 그 소설을 영화로 갖다 만들었고 원작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미국 편집본, 즉 마지막에 알렉스가 계몽하는 부분을 빼면서 자기 마음대로 엔딩을 만든 게 아닌가, 저는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그럼 마무리 짓도록 하고요. 시계태 옵 오렌지에 대한 추가적인 이야기들 영상과 자막으로 나열해드리면서 리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